메리츠증권은 오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67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동 설계자로서 재평가 받을 것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또한 주주 환원 강화를 밸류에이션 차이를 줄일 열쇠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NC소프트는 내년부터 아이온2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일회성 비용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중국, 동남아, 대만에서의 매출이 증가해서 적자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13일 개막하는 지스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천선을 회복한 코스피를 외면하면서도 배당주로 닿는 선별적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둘러싸고 변동성과 우려와 그리고 상승 전망이 혼재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광만세를 유지하면서 배당을 노리는 투자법으로 풀이됩니다. 주로 전통적 고배당주인 통신주와 은행, 증권 종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2부 진행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세가 시원하게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코스닥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에코프로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머니플로우 만나볼 텐데요. 투자의 쿤선돌은 바로 어떤 시그널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투자의 맥을 짚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만 해도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모멘텀도 있고 다시 또 AI 거품론이 조금 더 하락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호재는 굉장히 많이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좀 마주하고 있는 악재들 그리고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지만 원화 가치가 이제 미국 달러 가치 대비해서 훨씬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야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상쇄가 될 텐데 아직 좀 그렇게 느끼기에는 셧다운이 좀 해소되고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태까지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민간 지표에 좀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셧다운 해제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단계라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고용 지표랑 물가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12월 달 연준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평가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미국 증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악재는 거의 다 해소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셧다운 해제된 것만 해도 그렇고 AI 고점론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젠슨 왕이 지금 블랙엘 수요가 뭐 어마무시하다 얘기하면서 그냥 딱 불식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고점론이라든지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악재들도 많이 해소가 된 시점이라 앞으로 이제 미증시는 계속 또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려되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자꾸 잡히질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라 한국 주식은 뭐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소득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당적인 측면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이 상법 개정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하고 있잖아요.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증시는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겠지만 한국 증시는 한번 좀 꺾였다가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어쨌든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설사 한국 증시가 꺾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많이 꺾인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이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금 같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매매하는 게 한국 증시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역시 첫째도 수출, 둘째도 수출, 셋째도 수출
특히나 이제 미국 수출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야 지금 이렇게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방어가 훨씬 더 이제 잘 되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대급부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은 환율이라고도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머니폴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융주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서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주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어제 그래도 랠리가 펼쳐졌고 현재는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 상승이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배당 중심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찌 됐건 뭐 배당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가치주들이 뭐 여태까지 한국 시장에서 많이 외면받아 왔었는데 네. 이제 개정을 좀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증시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전략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앞으로 한국 시장도 점점 선진화될 것이고 배당적인 부분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겠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겠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믿지 못하고 뭐 배당, 그다음에 뭐 기업 돈 많이 버는 거, 그다음 꾸준하게 뭐 안정적으로 버는 거 별로 기대도 안 하죠. 그래서 성장주 개념으로만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앞으로 이제 몸집 커지고 성장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쌀 때 사서 비싸게 이제 먹고 나오는 이런 전략만 계속 유효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성장주 개념으로만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재무적 성장이든 뭐 기업의 성장, 업황 성장이든지 간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치주라든지 이런 지주사 금융주들이 배당 기반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섹터는 투자한다라고 하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전략적으로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개념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본 것들을 이러한 쪽으로 조금씩 이제 할당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을 제가 좀 드리기는 했지만 설사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신용 물량이 이제 좀 밀려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지수가 한번 좀 많이 꺾였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예탁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경기는 무너지면서 지수가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박살이 났었는데 그때 신용장고는 반대 매매로 많이 이제 매도세가 나왔지만 예탁금은 오히려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회다 하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무너지면 더 큰 돈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 지수 조정이 나오면 돈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지수 조정은 나와도 누구는 돈을 번다? 네, 증권사는 돈을 번다. 그래서 예탁금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지수가 조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조정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올 것이고 조정이 안 나오면 무난하게 이제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건 간에 이런 금리나 국면에서 이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 볼 만한 뭐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은행주들이라든지 지주사들도 지금 뭐 날씨 쌀쌀해지고 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주 시즌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증권주들을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괜찮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주보다 이 증권주 같은 배당주, 가치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 계속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랠리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증권가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단기간 급등 랠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감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정책 기대감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익과 이 구체적인 주주 환원으로 옥석 가기를 해야 한다는 이 리포터의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이제 증권주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자잘한 노이즈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시장에 이제 손님이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망하는 기업들을 뭐 망하는 식당들은 있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뭐 이제 대박 나는 맛집들은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특이 케이스잖아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조 자체가 돈을 못 벌기가 좀 힘든 구조로 갈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랑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뭐 많이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평가했을 때가 한 78조 정도까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88조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이미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시점을 아득히 넘어서면서 지금 더 많은 돈이 풀리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많은 돈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증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코로나 때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신용잔고도 같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은 신용잔고가 좀 줄고 그 과정에서 예탁금이 더 크게 들어오는 과정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컨트롤을 잘해서 환율도 잘 만지고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뭐 신용잔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수도 뭐 잘 받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지점을 우리가 좀 뭐 안전마진만 확보하고 간다라고 하면 뭐로 가도 시장으로 돈이 유입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고점 논란을 이제 뭐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은행주나 이 증권주에 대해서 고점 논란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초입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장으로 더 많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특히 이 은행주는요. 하반기에 조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주주 환율 이 50%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를 계기로 재평가된다면 조정 마친 지금 투자 적기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주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이제 변동성을 주기보다는 그냥 예. 꾸준하게 사모으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고 조정 나오면 뭐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주들 특히 뭐 증권주들보다도 저는 은행주가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점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한전이라든지 지역난방공사,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랑 그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부의 입김이 꽤나 많이 미치는 영역의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주들은 조금 이제 뭐 시간 차이가 있고 좀 뒤늦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은행이나 그다음에 이런 공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부 정책발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모멘텀은 꽤나 좀 빠르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이런 섹터에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호실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 텐데 그 고환율이 혹시 변동성에 이게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좀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환율적인 부분이 많이 좀 건드려지게 되면은 네. 뭐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밑에 쪽부터 조금씩 올라오겠지만 이게 한번 좀 터지기 시작하면은 도미노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한번 미국에서도 막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 바퀴벌레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불안한 한국 시장에서는 더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주를 조금 더 선호해서 보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은 지금 11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1월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고 기존에 준비를 잘해서 보상을 얻었던 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단계 그리고 11월 조정이 나오면 이제 새롭게 들어갈 만한 섹터를 새롭게 물색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오를 만한 섹터들을 보시면서 지금 기왕이면 뭐 제1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량주 위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현재 환율적인 부분이 그래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더 성장주 말고 이렇게 대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특히 이 연말은 배당 기준일을
앞둔 시기로 정책 모멘텀 시기와 맞물리잖아요. 네. 이 구간에 이럴 때일수록 배당 성향이나 또 PER, 이 PBR과 비교해서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볼 필요성이 꽤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35년까지도 뭐 탄소 감축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한번 탈원전이 있기도 했었고 이걸 다시 되돌려 온다 하더라도 친환경 이 에너지원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 그다음에 뭐 전력 기업들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기업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좀 성장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금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미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9%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내년 뭐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뭐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가 작년보다 이제 이익이 더 많이 찍힐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마진율 증가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배당금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작년 연말 주가랑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보다도 지금 주가가 뭐 2배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뭐 작년 수준보다 좀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기야 하지만 작년 연말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한국전력은 지금 현 시점에서 배당금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 수익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배당주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그다음에 공기업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 지주사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지주사 SK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SK뿐만 아니라 효성 같은 종목들 그리고 두산 같은 지주사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SK가 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SK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SK 스퀘어 이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 모회사로서 지금 가치 평가를 또 다시 받고 있는 시점이라 SK 스퀘어 같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은행, 지주사,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주주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러한 게 오히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도 뭐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포텐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상법 개정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4대 은행들뿐만 아니라 뭐 증권주들, 지주사들 이런 쪽은 너무 급하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매매하는데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을 매매해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 이제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수익금들을 이 지주사 쪽이나 그 다음에 증권주, 뭐 금융주 이런 쪽으로 좀 넣는 전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이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지금 정권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정권 바뀌면은 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주식 투자자의 인구 자체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당, 어느 정치권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되건 정권을 잡던지 간에
항상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 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동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가 거의 몰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바뀌고 있죠. 전 국민이 이제 주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누가 됐건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뭐 여야가 됐건 어디든지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증권 관련해서도 말 그대로 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손방망이 처벌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죠. 왜냐면은 401k 퇴직연금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국 전국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노후가 지금 주식에 달려 있는데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쳤다? 이런 뭐 무기징역 당하고 진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부동산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주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일 거라고 봅니다. 왜? 이제 거기에서 잘못 대처를 하는 순간 표심이 이제 좀 돌아서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 국민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머니플로우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 승부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입니다. 안 그래도 네카오 이 두 종목 모두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네. 또 굉장한 또 포텐셜이 있기도 한데 이 플랫폼 기업인 네카오, 이 AI의 니즈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에서는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인데 이게 향후의 움직임의 기업 체질까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동안 확장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상장도 너무 자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좀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상장 함부로 이제 계속하다 보면은 아마 주주들한테도 이제 등 돌릴 가능성이 높고 주주들이 그리고 완전 이제 기업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분할한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유증한다. 물론 유증이나 분할도 성격에 따라 다르죠. 요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인적 분할 그렇게 욕 많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가치를 그래도 지키면서 한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증도 뭐 삼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또 비난을 안 받는데 물론 그것도 좀 예민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유증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완전 이제 수면 위로 막 올라오면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요즘 유상증자나 뭐 분할 이런 거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분할했던 기업들 지금 다시 해쳐모여 하고 있는 단계고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무더기 상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주주 가치만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들은 앞으로 업황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의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앞으로의 업황 분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고요.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계열사 확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축소하는 국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3분기 AI 덕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실적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초기 단계로 보이는 현 시점에 이 실적이 가시화가 됐다면 앞으로의 성장세는 유지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앞으로 사실 AI가 이제 뭐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결코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치맥 회동이라 그래가지고 젠슨왕 CEO가 와서 이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슨왕 CEO 셋이서 뭐 러브샷도 하고 그러던데 뭐 네. 도원결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그런 감성적인 멘트들 뭐 사실 뭐 한국 PC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확장되면서 엔비디아가 큰 덕을 봤다. 이런 뭐 스토리텔링까지도 하면서 뭐 이건희 전 회장을 뭐 언급하기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번에 GPU 26만 장을 2030년까지 한국에 순차적으로 이제 뭐 보급을 하겠다, 뭐 제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거 뭐 한 3, 4만 장 정도 뭐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26만 장 정도 합치게 되면 이제 30만 장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치맥 회동이 그냥 진짜 단순히 웃고 넘길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엔비디아 GPU 그게 뭐 전 세계 3위면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중국에 안 뺏기려고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젠슨왕한테도 중국에 넘기지 말아라. 전략적 자산으로서 지금 국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I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AI가 자동차라면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는 거, 도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지금 GPU거든요. 그래서 GPU가 확보가 안 되면 AI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확보한 시점에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26만 장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어떻게 이제 배정이 됐나 보니까 일단 정부의 5만 장, 그리고 SK, 삼성, 그다음 현대차 각각 5만 장씩. 나머지 6만 장을 봤더니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뭐 만 장을 더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관련된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됐다면 이것들이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하드웨어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 만들어져야 아이폰 안에서 구동시킬 소프트웨어가 뜨는 것처럼 항상 하드웨어 먼저, 그 다음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뭐 미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면 양자 컴퓨터 뭐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저는 플랫폼 쌍두마차 네이버 카카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걸어갔던 길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그 다음 단계로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쌍두마차인 이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뒤을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와 이 두나무 합병 계획이 이제 알려진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최근 주가 부진도 이 때문일 거라고도 많이 생각이 드는데 금융시장 판도를 흔드는 이 빅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빅딜이 마무리가 된다면 카카오보다는 역시 네이버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외인 수급들을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네이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외인 수급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카오랑 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 쪽이 그동안 너무 이제 좀 저평가 받기도 했고 다시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나 보다. 네이버는 외인 수급이 아니 보유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 이런 평가는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인 보유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밀집도를 보여요. 뭐 차트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등락 변동성이 좀 더 크다. 카카오는 지금 좀 차분하게 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AI 또 정부 쪽으로 들어가 있으신 그 네이버 10년 차 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이버 쪽이 정부와의 이제 연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는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누가 좀 더 가냐 덜 가냐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거의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좀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뭐 양방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조금의 그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양방 투자를 하는 쪽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볼 텐데 단순한 메신저 그룹이 아니라 진짜 AI 중심의 생활형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카카오의 그런 대대적인 개편에 뭐 우리들도 그렇고 다들 약간씩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 시간은 2분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호실적도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의 또 카카오의 그 포텐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거 뭐 안 하려고 지연한다 막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뭐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업데이트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게 좀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SNS 기반으로 좀 같이 접목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뭐 엑스나 스레드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우리가 이제 메타 기반의 그런 기업들의 성장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추종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SNS를 좀 접목시키면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해나가려는 게 아닌가 좀 느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시도는 있었다고 보는데 아예 그냥 카카오톡에다가 입혀버려가지고 진행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실제로 지금도 벌써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 창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결국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톡이 처음에 무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수익을 본격적으로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제 이런 뭐 개편이라든지 움직임 뭐 일정 정도 이미 시장에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도전이 이제는 성과로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도전이 우리는 더욱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이창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의 나연지였습니다.
네, 마감가 살펴봤습니다. 정강 후약의 우리 증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 정은서 경제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중안개 거친 하나오션 마스가 시동거나라는 주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숨고르기에 이 반영된 이번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중국 상무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렸던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죠. 미중 무역 전쟁의 숨고르기가 반영된 결정이었는데요. 이번 조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결과였습니다. 당시 양국은 무역 전쟁의 확전 자제를 약속했고요. 그 합의가 이번에 실제로 실행이 된 셈인 건데요. 중국은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자국의 해사, 물류, 또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를 1년간 중단했다면서 이 하나오션 자회사 제재에 대한 유예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10월 14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국의 해운 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이에 협조한 외국 기업들에도 보복 제재를 예고했었습니다. 그 첫 타깃이 바로 하나오션이었는데요. 중국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측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요. 이 5곳 모두를 거래 금지 목록에 올렸던 겁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기에 하나오션을 콕 집어서 공격한 게 중국의 의도된 미국 견제라는 분석도 시장에서는 있었습니다. 미국도 당시 즉각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었죠. 이 갈등이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충돌에서 휴전으로 급 반전된 셈인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거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리해보자면요. 미국은 중국의 보복 제재 처리라는 성과를 얻었고 중국은 301조 조사 중단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낮추면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고요. 중국도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멈추면서 이에 화답했죠. 여기에 중국은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도 일단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한 발씩 물러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 상징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조선업으로 번지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대부분 투자와 또 중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조금 제한적이었지만 이 제재 소식으로 파트너십이 위축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이 한화시핑 정도만 실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직접 피해보다 이 협력사들의 불안감이 더 컸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유예로 좀 보이지 않는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여전히 구조적 갈등을 안은 채 임시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언제든 다시 이 강대 강 충돌로 돌아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유예 진짜 평화가 아니라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추진 환경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요, 하나오션이 글로벌 해운 재편의 중심축으로 다시 설 기반이 좀 다져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난관도 좀 등장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한화 필리조선소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지만 최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압박으로 또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전한 건데요. 사실 필리조선소 재건에는 좀 막대한 투자와 인력이 필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까지 이곳에서 짓도록 좀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정부는요, 전문 인력과 또 건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훨씬 수월한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현행 법 체계상 해외 군함의 상선 건조가 금지돼 있어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표로요,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하나오션이 일단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는 분석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하나오션, 이 남은 시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시죠. 네, 하나오션의 남은 1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직 실적 발표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